71년 선거가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째 선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총 몇 년이야? 4년으로 세번하는 거니까 총 12년 대통령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박정희는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으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헌법을 개정해야겠죠. 71년 선거에서요, 당선되자마자요, 바로 헌법 개정에 바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거 삼선 개헌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를 이렇게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그만큼 더 많았거든요. 근데 밀어붙인 거예요, 삼선 개헌을. 근데 또 한 번 헌법을 수정하는데 대통령을 더 하려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72년도에 우리 국가, 우리 민족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처음으로요, 이 남과 북이 대화하는 시대, 남과 북이 마주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72년도 이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닉슨이라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내가 이제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제 자본주의 세력하고 대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소련도 그 당시에요, 옛날에 뭐 스탈린 독재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제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남과 북도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7.4 공동성명이에요. 7.4 공동성명을 통해서요, 남과 북의 대화를 시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요, 북한이랑 대화한다고 할 때 여러분 믿어요? 통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대화하는 건 좋죠. 이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나. 근데 당장 통일이 안 될 거라고 믿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잖아.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가. 이 당시에는요, 이 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대화하자마자 전 국민의 생각은요, 와우! 드디어 통일을 이룩하겠구나. 우리 가족과 우리 같이 드디어 만나가지고 내가 저 북한에 넘어가고 북한 사람 나면 내려오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통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내 정권 내에서 이뤄내는데, 이게 다음에 내가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인데 나 다음 대통령이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더 계속 해야만 이런 통일 정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게 되면서요, 이 개헌을 국민들에게 맡겨버려요. 국회를 해산시켜버린 다음에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요,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투표로 나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헌법 수정이라는, 헌법 개헌이라는 거는요, 이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 해산시키고 바로 국민투표로 넘겨버리거든요, 헌법 논의를. 그래서 이거를 유신 쿠데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라고 해서 이것도 쿠데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72년도에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가면서 헌법을 수정하게 돼, 헌법을 바꾸게 되죠. 그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이 국민들의 찬성률이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유신헌법은 진짜 박정희가 경제적으로는 성장시킨 뭐 좋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진짜, 이런 입장도 많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요, 이 전에 적법한 절차에서 대통령 당선했던 박정희가 아니라 이제는 적법한 절차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헌법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최우승에게 설명하느냐, 이 내용을 볼게요.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기존에서 4년에서 6년 늘어난 건데 뭔가 이렇게 잘못됐나? 뭐 그렇습니까? 또 볼게요. 중임제를 철폐하겠다. 대통령이 이제 무제한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어디서 선거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하겠답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회의는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는 자기 친구들을 앉혀놓고 선거를 하면 누구 뽑고요? 나를 뽑겠지. 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 되게 위반되는 거죠, 유신헌법은.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30 박정희 시대는요,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줘야 됐던 게 있었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40 박정희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신헌법 이후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도 없죠. 뭐 계속 경제 발전을 하긴 하나
이 정치적으로는 진짜 명분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거든요. 바로 이 헌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과연 이준석 헌법에 찬성을 했을까요? 90% 이상이 찬성하게 됩니다. 이 헌법에 대해서. 이거 믿기지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전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통일 논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통일 논의는 진짜 전 국민이 진짜 가슴 들뜨는 통일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퍼포먼스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진행하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헌법을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면서 유신 박정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72년도에 다시 유신헌법의 하에서 대통령 선거하면서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냥 후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나와요. 찬성률은 이거 투표하면요 대통령 그러면 한 명 나왔으니까 대통령에 찬성한지 반대한지 있을 거니까 찬성이 99%가 나와요. 이게 좀 북한 아닙니까? 이거 북한 진짜 이거 북한 김정은이 찬성한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나서 78년도에 또 한 번 선거에 나오죠. 6년이었으니까 임기가 또 당선이 되죠. 당연히 99%를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초창기 경제 발전시키고 막 이랬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점차 이제 명분이 좀 사라져가죠. 그러면서 이게 이 집권기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 투쟁을 벌여요. 자 볼게요.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청 라이벌이었는데 이 72년도 유신헌법을 단행하자 7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은 막 외신 기자들과 외신 언론에 대해서 막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신헌법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민주주의 완전 파괴다. 막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납치해라.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죠. 장준하 선생이라고. 일제시하의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이 선생을 주도로 해서요. 이 개헌청은 100만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유신헌법 개헌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헌법이다.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해요. 산에서 등산하다가. 이게 누가 죽였을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다 못해요. 천주교에서 좀 나섭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도 막 잡아가요. 막 경찰이 막. 종교인을 잡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안 되겠다. 정의 구현해야 된다. 우리도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정치에 개입해야겠다. 진짜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 신문 기자들이 기자는 자기 의지에 대해 쓰는 거잖아. 신문은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들이 좀 비판해요. 잡아갑니다. 기자들 좀 비판 써요. 제 신문사에 제 기자 잘라. 안 되겠다. 많은 재야 인사들이 모여서 3.1절 기념행사 때요. 천주교 명동성당에 가가지고요. 민주구국선언까지 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극히해보고요. 이 당시에 수많은 대학생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참여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죽어요. 뭐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칼로 할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석유를 몸에 뿌려놓고 휘발유를 몸에 뿌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분신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너무나 많은 탄압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민심은 천심 아닙니까? 이 민심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사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오케이 나 인정하고 내려놓겠다 하고 끝났으면 지금 박정희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완전 좀 이렇게 보수 진보해가지고 이렇게 분열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좀 깔끔하게 내려줬으면 아마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좀 많이 인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78년도부터 해서요 위기가 와요. 무슨 위기야? 경제 위기가 와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명분을 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는 명분을 경제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제 위기가 와요. 그 박정희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 대통령이 경제가 박살나면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큰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걸 바로 부마 항쟁이라고 그래요. 79년도에 일어난 건데. 자,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2차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이 중동 친구들이 석유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석유가 2배, 3배 올려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석유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가 완전히 완전 우크라이나 같은 완전 농토여가지고 무슨 쌀 생산, 밀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순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죠. 수출 주도형 국가로. 뭐 잘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이 공장 가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석유가 필요하죠.
석유를 써가지고 공장을 가동시킨 다음에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한 다음에 수출하는 이 원리인데 이 당시에 이게 석유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아무리 낮아도 이 물건 생산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석유값이 원자재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비싸게 되면 딴 데에서 이 물건을 사겠어요? 물건 싸니까 샀던 건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게 위기가 왔던 거예요. 2차 세계파동으로 많은 공장들이 도산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당시에 YH 무역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개인 사업주들의 아주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회사도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영웅들이요, 파업 투쟁을 합니다. 아니 왜 회사 임금을 밀려? 우리 일하는 거 왜 안전히 왜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줘? 막 단계를 투쟁합니다. 이 당시에 정부에서 원래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으면 너네 왜 그러니? 너네 이런 일이 있었어? 사업주가 잘못했네. 야, 내가 사업주를 이렇게 해서 내가 처벌하고 너네 임금을 약속할 테니까 너네도 적당히 양보해.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을 하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경찰 그냥 갔다가 그냥 여자들이잖아. 힘이 있어 없어. 그냥 가가지고 군합발로 짓밟고 여자들 막 곤봉으로 때리고 막 체포하고. 그리고 공장 안에서 시위하니까 공장에 있는 식수도 끊어버립니다. 수도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 못 먹게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웅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공장을 탈출해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 공화당이고요. 이거에 대항했던 야당이 신민당이었는데요. 이 신민당 당사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민당 총재가 누구였냐? 여러분 다 아시는 김영삼이죠. 김영삼 대통령 맞아요. 이 당시에 대통령은 총재였죠. 신민당 총재. 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 짓밟는다. 우리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로 왔다. 라고 하니까 김영삼 이제 총재죠. 이 야당 총재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외신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렬하게 박정희 유신 정부를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명령 하에서 이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진짜 웃겨요. 김영삼이 국회에 제명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좀 약간 이 보수 진보의 표가 좀 이렇게 서로 다르죠. 입장이 많이. 이 경상도의 상징, 정확히 말하면 경상남도의 상징입니다. 경상남도의 상징이 김영삼이고 전라도의 상징이 김대중인데 이 김영삼을 잡아갔으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기반이었던 경상남도 지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영삼이를 잡아갈 수 있는가? 사투리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김영삼을 이렇게 막 잡아가니까 부산 마산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잖아요. 경제도 박살나가지고 지금 민심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부마항쟁이에요. 부마항쟁.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군합발로 짓밟으려고 하죠. 좀 옛날 확실히 진짜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민심을 잃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 권력 다툼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에는 신복이 2명 있었죠. 김재규의 직책은 뭐냐?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습니다. 차이철은 뭐였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이 둘이 권력을 다투고요. 이 충성 경쟁을 벌이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다 축성하니까 나를 더 이뻐하실 거야. 충성 경쟁하다가요. 이 김재규가 차이철에서 밀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차이철을 총애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김재규가 불만을 굉장히 품었을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죠. 나 사형당해가지고. 밝혀진 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불만을 품었었고요. 그 당시에 김재규가 부산 마산에 가서 부마항쟁을 목격을 해요.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이 정보 얻으려고 간 거예요. 부산 마산에. 헬기 타고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김재규가. 뭐에 놀라냐면요. 보통 그 당시 정부에서 시위를 할 때요. 대학생들만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했어요. 저 빨갱이들 저거. 대학생들 공부는 안 하고 저거 정부에 대항해서 불만만 가득하고 저거 이렇게 쉽게 치부했었는데요. 그 시위하는 대학생들에게 누군가 뭘 전달하는 걸 목격해요. 뭐야? 식당 아주머니 주먹밥. 시위하는데요. 넥타이를 맨 사람들도 참여해요. 직장인들이죠. 이게 지금 정부도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탄압했었던 이런 학생 제야 세력이 아니구나. 일반 시민들도 이런 항쟁에 참여했구나. 이게 김재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정치 권력도 이를 위기에 처하자 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2.6 사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년에 박정희 정부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박정희라는 인물은 참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진짜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해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 박정희라는 인물은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이면이 있죠. 경제 신화를 쓴 대통령, 이 나라가 경제를 발전하는데 초석을 마련한 대통령. 완전히 저로 동의합니다. 많은 부분 동의해요. 그러나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 자기 독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좀 쇠퇴시키면서 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박정희 대통령의 큰 틀에 대해서요, 군정, 30, 40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전두환 시대, 이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